자녀의 팔자를 완전히 바꾸는 부모의 5가지 말 습관.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기억에 남는 말도 있고 잊혀진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에게 했던 그 말들.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말해줄 걸. 그때 한마디만 더 해줄 걸 하는 아쉬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 큰 자식들 혹은 손주들을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를.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말 속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얼령이라 불렀던 그 지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가 다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특히 부모나 어른의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어린 영혼에게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세월이 지나 거목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지탱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덤불이 되어 그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운명이란 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써 빚어낸 것임을. 오늘 5명의 현인과 함께 돌아봅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말,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말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는 자녀가, 손주가, 그리고 우리의 말을 기다리는 어린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은 지혜, 말의 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공자. 이 문장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 세대는 이 말을 들으며 자랐고 또 이 말을 되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말은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책임입니다. 특히 어른의 말, 부모의 말은 더욱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아이의 자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예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의 시작은 언어에서 비롯됩니다. 올바른 언어, 정명이라 불리는 이 개념은 단순히 호칭을 바르게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속에 진실과 존중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살던 춘추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공자는 발견했습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전쟁이나 가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존중의 시작은 언어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말, 어른이 아이를 인정하는 말, 그것이 사회의 기초를 만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손주에게 건네는 첫 번째 말 습관은 바로 칭찬의 언어입니다. 칭찬은 아첨이 아닙니다. 칭찬은 발견입니다. 아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을 말로써 일깨우는 행위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각자의 장점을 먼저 보았습니다. 자로의 용기, 자공의 언변, 아내의 덕성. 그는 각자를 그들이 가진 빛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잘한다, 잘한다 하며 손뼉을 쳤던 그때, 그 순간 아이의 눈빛이 얼마나 빛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칭찬보다 걱정을, 격려보다 훈계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험하니까, 아이가 준비되어야 하니까. 하지만 공자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잘한다는 것을. 넌 착하구나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의 본성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입니다. 말은 정의입니다. 아이는 어른의 말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넌 똑똑해. 넌 잘할 수 있어. 넌 소중한 아이야. 이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새겨질 때 아이는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칭찬은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을 만듭니다. 어른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른은 다릅니다. 어른은 말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손주에게 충분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훌륭하다. 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살던 시대에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사랑하는 것이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칭찬의 언어는 아이에게 뿌리를 줍니다. 그 뿌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아이를 지켜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녀에게,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 한마디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입을 조심하라. 그것이 모든 업의 시작이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불교에서 업이란 행위를 의미하지만 그 행위의 시작은 언제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말로 표현됩니다. 부처는 팔정도 중에서도 정어, 즉 올바른 말을 강조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고, 남을 이간질하지 말고, 거친 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살아보니 이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돌고 돕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부정의 언어를 쏟아낼 때, 그것은 아이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부정의 언어란 무엇일까요? 넌 왜 맨날 이 모양이니? 넌 정말 답이 없어. 넌 형만큼도 못해.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런 말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지쳤을 때, 걱정이 앞섰을 때, 그때는 아이를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말들이 아이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보리수나무 아래였지만 그 깨달음의 핵심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했을까요? 아이가 우리 뜻대로 되기를, 아이가 우리 기대에 부응하기를, 아이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그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고 그 고통이 부정의 언어로 표출되었습니다. 부처는 가르칩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부정의 언어를 사용했던 이유를 안다면 이제는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자녀에게 부정의 언어를 사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이는 이래야 한다는 집착. 내 아이는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그 집착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무너질 때 분노가 말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이에게 업이 되었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이것이 아이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부처는 또한 말합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만 끝난다. 부정의 언어는 연쇄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부정적 말을 하면 아이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부정적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부정성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리를 끊는다면 우리 자녀는 새로운 업을 시작합니다. 긍정의 업, 자비의 업.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했던 말들을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부터 다른 말을 시작하면 됩니다. 부정의 언어 대신 용서의 언어를, 비난 대신 이해를, 비교 대신 수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 이 역설적 문장 속에는 진정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그의 교육 방식은 삼파술이라 불립니다. 삼파가 아이를 낳듯 그는 제자들의 내면에서 지혜를 꺼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믿었습니다. 모든 진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우리 세대는 가르치는데 익숙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작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말 습관은 질문의 언어입니다. 질문은 명령이 아닙니다. 질문은 초대입니다. 아이의 생각을 초대하고, 아이의 의견을 초대하고, 아이의 존재를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한 문장은 아이에게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아이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그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소크라테스 자신도 답을 모른다고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겸손함이 그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아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에게 배울 준비가 됩니다. 손주에게 물어보십시오. 할아버지 시대엔 이랬는데 요즘은 어떠니?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자기 세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손주들에게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 재미있었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니?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은 아이의 내면을 깨웁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갖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아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돕는 것, 그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명령보다 질문이, 지시보다 대화가 아이를 키웁니다. 질문의 언어는 아이에게 사고력을 줍니다. 사고력은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삶의 자신감이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강요하면 반발만 낳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질문은 아이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스스로 찾은 답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훈계 대신 질문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정약용.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은 훗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으로 남았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애절한 부성애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위대함은 그가 아들들을 재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아들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스스로 성장하기를, 스스로 길을 찾기를 기다렸습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한양에 있는 아들들을 생각하며 정약용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직접 가서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로잡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리가, 그 물리적 거리가 그에게 기다림을 가르쳤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 조급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네 번째 말 습관은 기다림의 언어입니다. 기다림은 침묵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냉담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침묵입니다. 살다 보니 알게 됩니다. 조급한 만큼 일을 그르치는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빨리 해라. 왜 그렇게 느리니? 이런 말들로 아이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씨앗은 땅속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에야 싹을 틔웁니다.
급히 땅을 파헤쳐 씨앗을 확인하려는 농부는 어리석습니다. 그 씨앗은 죽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어른이 할 일은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언어는 이렇게 들립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내 속도대로 가렴. 할아버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단다. 이 말들은 아이에게 공간을 줍니다. 숨 쉴 공간, 실수할 공간, 다시 시도할 공간.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공부는 급히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조금씩 쌓아가면 10년 후에는 큰 학자가 된다. 그는 장기적 안목을 가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앞서가는 것보다 끝까지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림의 언어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아이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끈기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또한 가르칩니다. 조급히 굴지 말고 멀리 보라. 멀리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의 오늘이 아니라 아이의 평생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성적보다 아이가 평생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재촉했을까?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아이에게는 아이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의 침묵은 오늘도 누군가에게 자신만의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이 유일한 이성적 행위이다.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년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저작권도. 그는 농부가 되어 들판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알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소유가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삶의 유일한 의미이다. 톨스토이가 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명성과 부를 추구했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같은 대작을 쓰며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자 그는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러시아 농민들의 단순하지만 진실한 삶 속에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5번째이자 마지막 말 습관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사랑한다. 이 네 글자는 모든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사랑하는 것이 미덕이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비를 대주는 것, 묵묵히 밥상을 차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릅니다. 말해 주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자녀들에게 엄격했지만 그 엄격함 뒤에는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검소함, 정직함, 연민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의 언어는 아이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줍니다. 아이는 알게 됩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나는 사랑받는다고. 이 확신은 아이의 모든 두려움을 녹입니다. 톨스토이는 또한 가르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움츠러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는 활짝 핍니다. 사랑의 언어는 매일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 이상 해보십시오. 전화를 걸어 잘 지내니 사랑한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손주를 안으며 할아버지가 정말 사랑한단다 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이 말은 아이의 하루를 감쌉니다. 아이는 사랑 속에서 잠들고 사랑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 사랑은 아이의 정체성이 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이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됩니다. 톨스토이는 평생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의 답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사랑으로 살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손주를 대할 것인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뿐이라는 것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우리가 했던 사랑의 말들, 그것이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5명의 현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5가지 말 습관. 공자의 칭찬의 언어는 아이에게 뿌리를 주었습니다. 부처의 부정을 버리는 언어는 아이를 어둠에서 꺼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의 언어는 아이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정약용의 기다림의 언어는 아이에게 자신만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랑의 언어는 아이에게 존재의 이유를 주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깨닫게 된 지혜입니다. 이것은 운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어른의 입은 자녀의 운명을 새기는 붓입니다. 우리가 오늘 쓰는 글자는 그들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에너지가 되어 아이의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듭니다. 그 에너지는 아이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만듭니다.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바로 이 연쇄 반응의 시작점입니다. 동서양의 5 현인이 살았던 시대는 모두 달랐습니다. 공자는 춘추 시대, 부처는 인도 고대,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정약용은 조선, 톨스토이는 러시아.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말의 힘, 언어가 사람을 만든다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는 25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혹시 과거를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좀 더 따뜻하게 말해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사랑으로 자녀에게, 손주에게 칭찬을 더 해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줄여보십시오. 질문을 더 던져보십시오. 더 기다려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이 5가지가 우리의 습관이 될 때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그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로써 사람을 들어 올린다.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까? 부처는 말했습니다. 말은 업이 된다. 우리는 오늘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아이도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아이를 자신에게로 인도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급하게 구하지 말라.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아이를 완성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사랑만이 답이다. 모든 교육의 궁극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한마디 말이 천금을 이기고 한마디 사랑이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자녀에게, 손주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그 기도가 그들의 팔자를 완전히 바꾸길.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평안하길. 우리가 평생 해온 말들,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믿으며 이제는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기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현명한 지혜를 믿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